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법 2016년 1월 1일 시행에 저희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폐기 이외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그 강사법이 2011년에 12월에 그 국회에서 통과되고 2013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거였었는데요. 이거를 두 차례에 걸쳐서 유예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시행에 대한 시행령도 나오고 또 의견도 물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 시행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학교 또 대학들 그다음에 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폐기 유예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첫째 이제 그 14조의 고등교육법 14조에 보면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라고 해서 강사를 이제 교원에다 정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3013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강사의 교원지 회복을 위해서 농성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행하면 고등교육법에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순으로 이제 정식으로 교원지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시행하기에 찬성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교원으로 인정하면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요. 신분이 보장이 되면 대학 안에서 비판적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의 권리가 이제 고등교육법에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용기간은 1년 이상 보장되고 있고 불체포 특권, 의사에 관한 면직 금지 등에 따라서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성이 이제 강화되는 점에서 저희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김영호 선생님이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촌스러웠어요. 그냥 계속 하시죠. 아니야, 말씀하세요. 두 번째. 제가 첫째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여기 밑에 거요. 네. 2010년에 그 사회통합위원회 고건위원장이실 때요. 나온 내용 중에서 그 법정교수 총원율에 비정년책을 넣는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주 9시간 강사가 강의하면은 법정교수 한 사람을 쳐준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 교수 1인 학생 수준인데, 그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중에 인문사회 계열은 교수 1명당 학생이 25명 이하요. 예체능 이공계는 20명, 치의 한의학 계열은 8명이라는 조항이 있고, 그것을 넘는 것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교수 총원율에서 법정 교수 총원율이 61%, 거기에 또 겸임교원 등 이전에는 그 명예교수, 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를 20% 빼서 실질적으로는 41%만 의무충원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에서 또 20%를 줄이는 이런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개정 고등교육법 14조 개정 중에서 시행령에서는 이 교수 충원율에 그쪽 편에는 교원 충원율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넣는다. 그러니까 정규직만 인정을 하고 비정규직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보게 되면은 그 퇴임하는 모든 교수를 그 강사로 대체했습니다. 형식상으로서는 강의 교수, 또 교육 교수, 강의 전담 교수, 교육 전담 교수에서 자기네 급은 뭐 조교수, 부교수로 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원이 아닌 강사로서 이걸 했었고, 작년 경우에는 그 전국 대학에서 새로 뽑는 교수의 절반, 올해의 경우는 상반기형에 3분의 1을 비정규로 뽑았었는데 이것을 금지한 점입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시행령이 획기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당황스러웠던 거가, 강사의 그 신분 보장이나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성균관대학이 그 장기 비전 2020이라고 해서 대학의 모든 교수를 비정규직으로 뽑겠다라는 소위 비전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내놓고, 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그 법정 정원 교수를 퇴임하는 자리를 전부 비정규 교수로 대체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름의 비정규 교수로 대체하는 이런 편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대학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를 비정규직화하면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국회에서 그동안 유예 기간 동안에 불안정한 법안의 단서 조항, 그러니까 14조에서는 교원이라고 인정을 하고 14조 2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을 떼려고 저희는 유예를 했는데, 갑자기 대학 측에서 대교협과 그 다음에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에서 갑작스럽게 폐기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연구 강의 교수제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정진우 의원, 또 우원식 의원, 또 윤관석 의원, 최근에 와서는 박주선 의원까지 연구 강의 교수제가 마치 그 정규직 교수, 그러니까 강사의 처우 개선하는데 아주 대단한 획기적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교수를 대학 현장에서 비정규 교수를 뽑아놓고 이것을 고등교육법에서 합법화시켜서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오히려 강사의 처우 개선이나 신분 보장으로 나은 조건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힘들어도 그동안 이걸 저지해왔고 지금 현재도 이것을 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강사법을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고 2번이나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유예시키지 않고 이걸 시행하겠다고 시행령 안을 내놨고 10월, 그러니까 2015년 10월 2일에 시행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행에 이제 찬성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 김용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용적으로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내용이 두 군데 있는 거죠.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조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고등교육법 17조에서 겸임교원 등의 원래는 명예교수, 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4가지 있는데 강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행령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 7조에서 교원은 법정교수 총원율에 해당되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만 한다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든 비정규직 늘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교육부한테 그것을 설명을 못 들었고 또 기자분들한테는 물어봤지만 그것을 설명을 못 해주셨거든요. 제가 추정하건대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균관대학에서 2010년부터 비정인트를 뽑게 되니까 심지어 대학원 같은 데의 경우는 지도 교수가 없는 교수가 퇴임하면서 현상도 생기고 학부학생 같은 경우는 강사가 전부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교수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 못하고 자기 검열을 해서 학생들 어떤 의문점이 가질 경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도 못하고 토론도 못하면서 이 본질이나 대안,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중앙대학에서 해계학을 위주로 배운다고 했거든요. 가르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물론 해계학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대학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것의 본질을 잡고 대안을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교수 학생 사이에서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막았었죠. 그렇게 되면 대학이라는 것은 당장 어떤 기업에서 필요한 기능적인 인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떤 판단력을 갖고 전망까지 세우면서 하는 학생들은 키울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인식했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약간 해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조 2에 보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사실은 국회 17대 때 최순영 의원이 교원으로 보는 그냥 교원으로 보는 그 법안을 민노당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또 이제 교원으로 보는 연구교수를 이제 강사를 없애고 전부 강사를 없애고 연구교수로 두는 이런 법안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원이라는 교원으로 두는 것을 이제 발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주호 의원도 이제 교원으로 보는 그래서 단서 조항이 없는 교원으로 보는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1년에 법안에는 이렇게 이 조항이 단서 조항이 생기면서 처우 개선 부분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원이라는 형식만 있지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했을 때 위에서는 14조에서는 교원으로 봐서 신분 보장을 해주는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부분에서 이게 없으니까 상당히 불충분한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이 1977년에 대학 강사의 교원지를 독재 정권이 뺐어요. 강사의 교원지를 뺐는데 이걸 40년 만에 회복시키는데 올해도 보면 도저히 대학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2010년에는 논문 대피를 쉬운 내편이나 지도교수가 시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분을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여버리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대학에서 저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고등교육법에서 법적으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해고가 되는 이런 점 때문에 제대로 이제 법안이 발의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충분한 점이 있어도 일단은 교원지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제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 아니냐. 저희도 이제 그 변호사한테도 이분을 말씀드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쟁점이 많은 법안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게 되면은 불안정한 점이 있지만은 쟁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행 과정 중에 상당한 모순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이 단서를 떼야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단서를 떼는 근거로서는 헌법 31조의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는 교원 법정주의 있거든요. 위배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거기도 교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교원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이런 게 있고요.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이 연구, 강의, 사회봉사에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원지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이런 교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현재 개정한 고등교육법은 말씀드린 이런 법들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서 우리가 그 개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등교육법 14조를 개정하게 된 그 배경이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우선은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서, 현재로서는 고등교육법이란 교육법을 개정해서 교원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인데 강사를 뺐거든요. 유신 때 그 교수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군대로 보내는데 계속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강사가 젊은 학생들한테 비판을 가리킨다. 비판을 배운 학생들이 현재 정치체제 대입시키니까 유신을 반대한 거를 나왔다 해서 강사의 기본지를 박탈해가지고 자의검열을 하게끔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이제 지속되는데, 이런 것을 맞을 수는 없고, 그 3법을 단서 떼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서정민 박사나 한경석 박사 분들이 자살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제기한 문제가, 만약 이분들이 교원이 있다면은, 한경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동안 근무시킨 다음에 그냥 말도 없이 자르는, 그 다음에 그 서정민 박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교수직을 미끼로 그야말로 그 준강제로 논문 대표시키고 나중에는 오리발 내밀고 죽음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학 자본 측에서 노림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경에 그 감사원에서 대학을 감사했는데 11년에 감사했는데, 그때 이 7급 의과대학에서 임상 강사들한테 진료하는 강사들의 의사들에게 임상 강사 명목으로 해서 진료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교원이라고 교육부에 등록하고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지원금을 국고를 중간에 이걸 타낸 거예요. 이런 돈 문제가 한 몇백억 문제가 되니까 감사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이것을 면하려고 국회에서 고등교육법과 사학법을 개정해가지고서 임상 강사에게는 완전한 기원주를 줬거든요. 1818명입니다. 그 돈이 한 15년 동안 교비를 사실상 가짜인 겸임 임상 강사들한테 지급한 돈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되고, 성대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 되는데, 이분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것을 떼내려고 그 두 법을 개정해서 임상 강사한테 온전한 교원지를 주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의과대학 말고도 일반 강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통계에 따라서는 한 8만에서 13만 정도의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교원지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차별이다. 이런 근거로 오해세견 단서 세 가지를 떼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실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의대 협력병원의 강사들한테 한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 일반인들은 부속병원으로 의대 협력병원이 부속병원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7개. 어딘가요? 그것이 삼성병원, 성균관대학서 지원하는 삼성병원, 울산대학에서 지원하는 현대아산병원, 차병원, 그 다음에 관동대 명지병원 또는 제일병원, 그리고 순천장제. 네. 그랬는데 이제 감사해서 이게 부속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그러니까 부속병원이 아닌 의사들에게 임상강사라는 명목으로 이제 교비회계나 아니면 재단학회에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리고 이제 과거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분들한테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고, 임상 강사,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병원에, 대학 협력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돈도 고액의 돈도 또 필요하지만 사실은 명예도 필요한 거거든요. 교수라는 명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대로 이제 협력병원이지만 진료를,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결국 국회에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이분들한테 교원지를 준 거죠. 과거를 합법화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거였죠. 그래서 순천향대학병원은 바로 부속병원으로 만들었지만 다른 6개 대학은 부속병원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임상 강사들한테 교원지 주는 걸로 수습을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일반 강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12월 달에, 7월 달에 임상 강사들한테 교원지를 주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일반 강사도 교원지를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반 강사는 교원지를 그 이후부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대학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이 임상 강사한테 교원지를 줘서 제대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처럼 일반 강사들한테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국회까지도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상관없이 이제 대학 측 얘기만 듣고 대교육 얘기만 들으면서 영구강의 교수제를 이 법안을 폐기하고 영구강의 교수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좀 더 말씀드리면은 7개 대학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순천향대학은 바로 부속병원으로 전환했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관동대학 이런 경우도 부속병원으로 전환했다고 그러죠. 성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교비나 그 재단 회계를 성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주인은 삼성병원에다가 그냥 돈을 주게끔 이렇게 법을 개정했거든요. 이 법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이제 성대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네 돈들이 관련 있는 어떤 개인 병원에게 빠져나가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난 사건 중에서 그 수도권의 어떤 대학에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똥 먹인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조선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남자 학생이 여학생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때렸는데 그런 것을 대학 측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겠다고 해서 그냥 밀어버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만약에 강사가 교원이었다면은 전임 교수들한테 같은 동료 연구자로서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경우에 이것이 대학원 학생들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 파급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다면 조선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됐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서적으로도 왜 이렇게 강사법을 시행하면 금방내 대량 해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나서서 너무 신분을 강화시켰다. 강사들한테 너무 신분 보장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신분면에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성명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일간지에서 그걸 보고 성명서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용 전체적인 맥락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국립대학 총장들이 강사들의 신분을 너무 강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 서정민 선생의 유서에 보면 선생님 논문 대필한 거를 제 지도교수 이름을 삭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강사들의 노예 또 교수들이 개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립대학 총장들이 스스로 나서서 신분을 강화했다고 이거는 너무 강화한 면이 있다고 교원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서정민 선생님 얘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이 아니라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학 문을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저는 주눅이 들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주눅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우가 열악한 거는 분명하지만 똑같이 전임 교수도 하고 똑같이 강의를 하고 또 자격에 있어서 똑같이 그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 연구자이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강의실에 들어가면 똑같이 가르치고 또 학생들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학생 지도하는 거 학습 지도하는 거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눅이 들고 전임 교수들 앞에만 서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사람이 왜 비굴해졌나?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는 전임 교수 앞에만 서면 비굴해지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야 되는지 움츠러들고 그게 이해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99년 이후에 이제 이 강사 문제가 도대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라고 싸우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법적 지위가 없는 거예요.
가리키는 사람인데 가리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에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한 개인 강사가 그렇게 주눅이 들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전임 교수와 강사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그 노예나 개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이제 이중적인 거죠. 늘 자기 검열을 해야 되고 비판적에서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점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퇴행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거더라고요.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 측에서는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제 그 한교조 또 일부 강사들은 이제 겁먹고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시행되면 대량 해고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니까 시끄럽다. 대학이 시끄럽다. 최근에 이제 어느 선생님이 쓴 칼럼을 보니까 우선은 대학이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하나 따져서 점검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부당한 거 있으면 이 점을 고치고 할 생각을 하지. 우선은 시끄러우니까. 또 대량 해고가 예고가 되는데 어떻게 대량 해고가 예고가 됩니까? 대학 제가 강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수나 강사가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은 직원이나 조교가 들어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원이 아닌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렇게 교원이 아닌 사람, 법적으로 교원이 아닌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교원이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법적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걸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걸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강사가, 그리고 현장에서 그동안까지는 강사가 교원이 아닌 상태로 가르쳤는데, 현장에서 대학 강의실에 누가 들어가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정규직 교수나 강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 강의를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1년이라는 것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고등교육법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딱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강사들 경우에 18년, 20년 그렇게 한 강사가 강의를 했어요. 1년 아니라 그냥 무기계약직처럼 그동안 강의를 해왔어요. 그 권리만, 그러고 나서의 권리는 하나도 받은 게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년이 아니라 20년, 30년 가까이 강사로서 강의한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마치 1년, 그러니까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되니까, 1년이 되면 이게 법에서 해줘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래서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 그리고 9시간을 해줘야 되니까 대량 해고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강사가 사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 학교만 강의하지 않아요. 심한 경우에는 서너 개 대학을 가서 강의를 해요. 그것을 이제 한 학교에서 9시간을 하게 되면 이 대학 저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심지어는 뭐 강원도에도 가고 또 대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청주로 가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대학에서 9시간을 보장하는 기본이 되는데, 그걸 강사들이 마치 도저히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대교육 측의 어떤 일방적인 이제 반대하기 위한
선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1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 누가 할 거냐고요. 정규직 교수나 강사가 하고, 정규직 교수한테 시간을 몰아주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강사한테 이제 강사를 제대로 처우를 해줘야 되니까 몰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강사가 책임 시수가 대부분 일주일에 6시간이나 9시간인데 뭐 어느 학교는 12시간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도 전임 교수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체적으로 대학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서 그거는 전임 교수들이 해결할 일이지, 그걸 강사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거기서 나타나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강사법을 폐기로 이어지느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책임 시수가 6시간이나 9시간인데 그걸 12시간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대학 재단이나 대학 측과 이제 이거를 반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당한 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 문제지 강사법 폐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거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안에 겸임교원 등 20% 안에서 이제 그 법정 정원 교수를 쳐주는 규정안이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새로워진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니까 학교 측에서 4대 보험을 해주기 싫으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사람 강사들한테 겸임교원 등 20%에 해당하는 건지 어쩐지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4대 보험 안 해주기 위해서 강사들이 다른 직장이 있는 에서 4대 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되는 사람만 강의를 쓰려고 하는 일부 대학에서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문제도 저는 그런 대학이 있으면 교육부가, 그거는 또 아니면 여론이 사회적 문제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거는 속임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교수노동자 주장한 내용 중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은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약간 좀 꾸밈이 있습니다. 강사법이 시행이 되면은 강사가 기본이 되니까 비판적인 연구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트랙을 쓰게 되면은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죠, 그동안에요. 만약에 한 강사가 한 주에 3시간 강의했는데 비즈니스 트랙에 9시간 강의한다게 되면은 비즈니스 트랙 한 명을 쓸 경우에 강사 2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든요. 그래서 앞머리에 있는 강사법이 시행되면은 그런 것을 따고, 또 뒤에서는 비즈니스 트랙이 되면은 강사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그 현실이 있는데, 그 뒷부분을 따서 강사법이 시행되면은 강의자리 잃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속임수로 선전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비행트를 이제 쓰지 않게 되면은 비행트랙이 9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강의했는데 이 사람들이 풀게 되면은 강사자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학 측은 그러니까 시행령 중에서 주 9시간 강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아까 김정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교수들이 그 법정 실수에는 6시간 내지 9시간으로 이걸 제한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교수 충원율이 41%인데 이것을 100% 올려야 되거든요. 강사의 경우는 근원적으로는 없애고 거기에 새롭게 박사가 되는 그 연수 과정에 있는 그
강사나 아니면은 특수한 분야에서 전인교수 쓸 수 없는 그런 분야들만 강사를 제한적으로 두고 근원적으로는 100%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의무 교수 충원율 41을 100으로 할 경우는 그것이 한 2.5배. 그 다음에 한국이 평균적으로 그 교수 1인 학생 수가 한 35.5명 되는데 OECD 수준이 15명이거든요. 이런 식의 경우는 교수 수가 2배 내지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현재 강사를 정규 교수로 흡수하는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개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잘 연구하고 교육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볼 경우는 그 개인 경우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이 강사 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좀 더 말씀드릴까요? 이 시행령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처우 경우에 선생님 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국립대 교수가 주 8시간 강의하기 때문에 9시간 강의하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오른 거죠. 사립대학은 따르지 않고 있어 한 평균적으로 4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시급 강사를 올려봤자 100% 올린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강사가 교원이 되면서 비정규직이지만은 교원이 되면서 기본급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서울대학 경우에 조교가 6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사가 박사단장 강사가 교원이 될 경우에 5급 아니면 7급이 될 텐데 7급 안 지켜주겠죠. 5급 된다면은 상당한 그 내용을 상당한 임금을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구나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일부에서 시급 강사를 올려달라. 단기적으로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전임 교수들이 왜 이런저런 말을 돌려가면서 이 강사법을 피해계자가 주장하는 건가? 심지어는 교수 노조도 피해계자가 했거든요. 또 여기에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동의하고 또 직원노조 동의하고 교수노조는 찬성 의견을 교육부에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거 동조하니까 경향신문 같은 한겨레 경향도 어제 고대 국문학과 교수인 권보들 교수가 강사법을 폐기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왜 그런가? 마치 강사가 좀 더 안정적인 조건을 찾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수에 의해 들어간다, 강사가. 시행령 보면은 교수에 강사가 들어가는 것은 대학교육 선택이거든요. 어느 대학에서 강사도 교수에 넣겠다 해서 들어갈 경우에 하면 분명히 얘기되는 것은 이런 얘기겠죠. 새로운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건가. 그럴 경우에 오래된 경험 많은 교수와 새로운 학문을 배운 교수 중에서 차이가 생길 거예요. 전임 교수, 경험 많은 교수의 경우는 학생들한테 풍부한 경험이나 인생을 가르치는 그런 측면이 되겠지만은 새로운 학문이나 주식사회 정보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내용은 젊은 교수가 나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경쟁이 있을 거고 누가 가르칠 거냐 부분도 구분이 돼서 그런 식으로 구분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교양은 전임 교수가 전공은 젊은 강사가 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임 교수가 좀 들어오지 않은 건가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강사의 교원지 회복 부분을 단순히 강사의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사실은 대학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들고요. 강사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 어떻게
지금은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그러니까 1977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 강사가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신분이나 처우가 열악하면서 이제 강사들은 대부분이 무슨 큰 교수가 돼서 돈을 크게 많이 벌겠다든가 또 뭘 저기 한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일이 좋고 공부하는 일이 좋아서 대학원을 간 사람들이거든요. 또 이제 그게 가르치는 것이 보람 있고 또 공부하는 일이 연구하는 일이 만족스러워서 이 생활을 어려워도 해왔다고요. 그 강사들이 그 1977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강사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 교원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강요를 했으니까 잘못된 그 구조를 가지고 결국 가리키게 시켰으니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쩔어가지고 뭐냐면 바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로 보지 않고 지금도 그 시기에 만년 강사였던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대학 교육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 교육이 정말 정상화가 되려면 가리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고 또 지금 문제가 또 대학 안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학교는 25명 30명이에요. 한 학급에. 근데 대학 강의는 현실은 가보면 어느 경우엔 300명 400명 한 강의실에. 대형 강의는 그래요. 보통 전공 강의도 50명 이상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소통이 되고 학생들과 서로 토론이 되겠느냐고요. 이런 상태로는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육의 혁신만 생각하지 대학 교육의 혁신은커녕 기본조차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의실 안에 숫자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정 전공 교수가 교수 1인당 문과는 25명이에요. 그 25명 중에서 지금 현재 권장 충원율이 교육부의 권장 충원율이 61%예요. 61%만 채우면 100%로 인정을 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설립 규정 안에 20%는 겸임교원 등 하는 비정규 교수를 20%를 임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법정 전공 교수는 41%를 100%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1% 법정 전공 교수를 채우고 있는 대학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41%를 제대로 채우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 강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한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강사들한테 강의를 맡겼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를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노예나 사회적으로 노예나 노부에 해당하는 그 강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이거는 법정 전공 교수를 우선은 지키고, OECD 기준은 15명이에요. 25명이라도 우선은 100% 지켜야 되는 거예요. 61%가 권장률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100%의 권장률로 해서 그 다음에 법정 전공 교수를 소위 정규직 교수로 100%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연구 강의 교수제니 하는 비정규 교수로 전부 채우겠다는 게 소위 스스로 명문이라고 생각하는 성균관대학의 장기 비전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끼치는 사회적 악영향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대학들도, 그 다음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폐해는 누가 받느냐? 학생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이긴 하지만 세월호의 참사 같은 경우에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물에 빠졌는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전부가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 거예요. 잘못된 거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재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책임은 재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해서 교육받고 대학에 이렇게 엉터리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가만히 스펙만 쌓아서 재벌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가리켜서 결국 가만히 있어야 그렇게 가서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가리킨 교육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육 당국에도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미래도 폭넓게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스펙 쌓아서 재벌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것처럼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조에는 한 대학 강의실에 300명, 400명, 그 다음에 전공 과목도 결국은 50명, 100명이었는 거죠.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인생을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결국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가, 그런 거 가르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기껏 강사 천년 만년 정말 죽을 때까지 강사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규직 교수가 돼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 건데 마치 강사를만 해야 뭐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못 판단하는. 그래서 법정 전공 교수를 우선은 가장 큰 것은 OECD 기준까지는 아직 아니어도 25명의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교육부가 법정 전공 교수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는 자연스럽게 지금 공부한 사람만으로도 사실은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다 이제 해고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대학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판단력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주입교육을 받은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런 판단력을 갖추려면은 이제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비판의 자유인데 그것은 강사의 교원지를 회복하면서 상당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력이 말씀드린 법정교수 100%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는 법정교수 충원할 경우는 학생 수에 비해서 교수 수가 적절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수강 과목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광클릭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학생 수가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한 20여 명 있는 조건이 되었다. 거기에 절대평가가 된다면 학생들은 충분하게 토론할 거거든요. 절대평가 부분은 원래는 한국 사회가 절대평가였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1987년 7월에 대학 자율화 정책을 펴면서 졸업정원제를 했거든요. 1.3별 뽑고 0.3은 경쟁 체제로 해서 떼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 학생 수업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에 수업은 경쟁에서 협력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희대 후마니타 칼리지에서 2014년부터, 연대 의대가 작년부터, 고대가 올해부터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강사의 기원 회복, 법정교수 100% 충원,
그 다음에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에 학생들은 한 4년 내지 5년 정도 거쳐서 그 전공 과목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일자리도 생각하고 나가서는 직업을 찾는데 훨씬 지금보다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말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경시해야 된다. 바깥에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수업 시간 안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어떤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이런 것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나와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질 때 한국 사회도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 보면은 이제 빈부격차, 그다음에 학벌,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어떤 나라에 갔으면 살면 좋겠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유럽이나 미국은 많이 주르고 캐나다나 뉴질랜드, 제일 많은 것은 스웨덴 같은 유럽 북쪽 나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나라로 한국이 그럼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빈부격차가 있고 대학에서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고 또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좀 죄송한 얘기면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그런 장기적인 얘기가 아니라 당장 이미 한국 사회가 필리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현실로 비춰본다면 초국적 자본이나 재벌, 그 다음에 재벌을 뒷받침해주는 관료나 학자들, 언론인, 이런 사람이 아니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만 해일조선이 이런 얘기 나오겠죠. 마치 동학혁명 일어나기 전에 한국 사회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잘 하려면은 앞에서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어떤 현실 놓고서 교사 학생이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대안을 내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조건이 뒷받침될 경우에 그 큰 방향이 좀 선한 쪽으로, 선순환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넓혀졌는데요. 강사법 중심으로 이제 돌아온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한교조나 뭐 일부 강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일단은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이 부작용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교수들은 이제 정규직 교수나 이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강사 근본적으로 마음 밑바닥에 강사의 교훈지, 지금 현 체제를 소수 말고는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건 뭐냐면 내 파이가 작아질까봐 그런 점이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내 것이 작아질까봐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 파이가 작아지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재정적으로도 늘 돈 얘기를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것에 우선하느냐를 생각하면 가르치는 대학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 강사와 정규직 교수의 차별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제 40여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 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거라는 것을 좀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는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싸요. 그걸 어디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 문제를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 그러니까 소수 그 지방대학, 아주 열악한 조건의 지방대학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에 이제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해보세요. 수도권 그 천안 어느 대학 얘기를 좀 해보세요. 재정 문제. 천안에 있는 대학 이름 대학인데요. 어떤 데는 그 대학이 2007년 얘기인데요. 1년에 한 2천억 쯤 되는데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남는다고 그러죠. 1년에.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 학생들을 데려오는데 한 500명 데려오게 되면은 전체 한 20억 정도 돈이 나오는데, 강사료 한 약간 주게 되면은 그것도 한 90%가 돈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땅이 800만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아시는 분이 어떤 대학의 총장을 하셨는데, 당신은 총장을 하면서 상당히 대학 재정이 어려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총장이 그야말로 가렴 주고 오면서 건물을 대여섯 개 세웠는데, 당신도 대여섯 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적립금은 손 안 대고서 옛날 그 정도 수준을 놔두고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돈 문제는 그런 경우를 봐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화대 여자 같은 경우는 정금이 1조가 넘거든요. 그 이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8천억 들어갔다고 그래요. 강사료가 전에 남봉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35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이화여대를 사모님의 대학이 아니라 그 한국 사회 전체의 어머니 대학으로, 지구사회 어머니 대학으로 가려면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돈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돈 문제는, 재정 문제는 대학들이 그 엄살하면서 국가가 강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이걸 그러니까 강사 처우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중으로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그 다음에 국민 세금으로 강사료 이거 충당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이없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무슨 감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고, 특별법. 예, 이런 식으로 도저히 아마 일반 다른 곳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 대학에 대해서 다 덮어주고 수수방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재정이 취약해서 강사 처우를 개선 못한다.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강사들을 스스로가 이제 국가가 강사를 책임져야 된다, 처우 개선에 책임져야 된다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가, 대학은 충분히 재정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한 해에 건물 한 동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건물 한 동만 안 짓고 땅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무도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이 전문가잖아요. 곳곳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이런 것의 문제점을 기피하고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대학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이런 문제부터 이제 바꿔나가는데, 사실은 대학 강사한테 교원지를 주면 젊은 강사들이 이제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다 덮어버리고 은폐해서 그저 조금 하면 그냥 들고 일어나서 금방 내 대학이 망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잘못된 그 정보도, 이거는 이제 이런 잘못된 정보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언론 책임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연세대학교, 중앙일보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일보는 고려대학교, 이런 조중동에서 대학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강사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조중동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강사법 시행하면 금방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 중앙일보에서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 조중동의 위력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는. 근데 피해를 보세요. 다 집집마다 대학에서 박사, 집안에 한 사람 정도는 다 박사가 있다고요. 그 박사들이 사실은 박사까지 할 때까지 집안에서 모든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가지를 다 박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해놓고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다 맞게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하는 이런 상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야 되고,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나만 내가 다음 학기 강의 없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결국 마냥 강사밖에 못하는 거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는 저희는 이게 뭐냐면, 강사법이 시행되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14조 그 2의 2항이 단서조항을 이제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급을 주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해가지고 교원지를 이제 제대로 불충분한 법안이 제대로 된 법안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교원지 향상법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문재인 의원이 어제 어디서 보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 강사 싸움을 하니까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강의하고 하면서 이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훈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못 뗀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으로라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고, 사실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거죠. 대학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임금 문제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서정민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11년에는 6만 원, 12년에는 7만 원, 2013년에는 8만 원으로 국립대학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립대학들은 그 수준을 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사립대학이 국립대학 수준으로 올려놔야 되고, 국립대학도 2013년에 8만 원은 꽤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국립대학도 더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를, 그리고 그 교육부가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거가 뭐 학교들이 심지어는 그 고대 같은 경우에 그 노조에서 절대평가를 주장하니까 절대평가를 주장하면서 또 그 교수들도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그 평가하는데 매년 평가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고 평가가 나빠진다고 절대 평가를 유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돈 액수를 보니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대학들이 선후를 구별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평가에 민감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제 교육부가 얼마든지 평가에 이 문제를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생각할 때는 일단 교원지를 받으면 이 처우 부분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교원제에 관한 사항은 거의 정리가 되신 건가요? 그렇죠. 대학에 관한 잠깐 예.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교원지 중요성도 얘기가 됐고요. 실제 이제 그 신분보장 처우 개선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 거에서 이제 처우 개선이 빠진 거고 이제 두 가지는 신분보장과 비정규직 교수 비정규직화는 이번 시행하는 법에서 충족한 거죠. 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단서 때는 힘은 어디서 올 거냐 그걸 보면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연구 교육자로 살 것이냐 이런 데는 인식을 할 경우에 그 요구가 힘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현재 강사들 경우는 상당히 주눅 들어서 강사들 경우는 좀 자기 검열하고 전임 교수의 경우는 오히려 교원지 회복에 대해서 교원지 회복자들의 신장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은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경우에 사적 찾을 경우에 해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교육권, 학습권 이런 문제에서 관심을 갖고서 찾아보면은 그런 쪽으로 쓴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자기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수동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힘이 있는 거고 그것은 올 봄에 전국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가 모여서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지 말자 또 일부 대학에서는 동의를 했거든요. 이런 것도 큰 힘을 보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쟁점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가 준다. 학생 수가 줄게 되면은 수강 인원이 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잘 배우는데 손해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학생 수가 더 줄어서 문을 닫게 된다 할 경우는 그 대학은 정부 대학 재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밀정법인 이런 법을 하면서 그 재산을 대학 구조조정위원회가 지정하는 어느 한 개인에게 주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이 대학의 돈이라는 것은 사적 재산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해서 그 지역의 교육과 연구와 경제, 사회 문화가 순환할 수 있는 그 센터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카운티 칼리지라든가 일본의 단기 대학의 그런 사례가 있고 최근에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일본 현의에서는 좀 경영이 의태로운 그런 대학을 현 대학으로 인수를 결의했다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것을 애매하게 놔두거나 아니면은 개인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좀 예를 들어서 상지대학 같은 경우는 강원 도립대학으로, 조선대학은 광주 식립대학 이런 식으로다가 강원에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 등록금 문제인데요. 몇 년 동안 나온 얘기가 처음에는 무상교육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후불제? 그러니까 취직이 되면은 돈을 나중에 내는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값 등록제를 주장하거든요. 반값 등록금을 뒤집어 보면은
등록금의 절반은 학생이 학교에서 직접 내고 절반은 부모가 세금을 내서 세금을 대학에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학은 그 돈을 받으면서 아까 강사료 지원에서도 감사를 기피했다시피 그런 걸 요구하면서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속임수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 국립 대학교 무상화로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대학교 유상화한 이상인 대학은 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이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학생들이 요구해서 2010년에 그걸 따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학생이 부자 학생보다 감성이 나은데 이 학생들이 대학 와서 그 자기 능력을 감성을 개발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가 좋은 쪽으로 좀 신진대사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점에서 대학교 무상교육 부문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부터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사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싸움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교원이 아닌 상태로 강사가 교원이 아닌 상태로 가르치는 곳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뿐이에요. 근데 이 보면 우리 경우에 이제 후진성,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시민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가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낀 줄 알았는데 후진국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강사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싸우다 보니까 그러면 왜?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만 해도 필리핀 경우도 60년대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후진성을 모면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적 과제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필리핀 같이 또 이제 아주 그 더 열악한 제3국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불안감이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 경우에 이제 필리핀이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교원지를 단순히 그 독재 정권에서만이었느냐. 박정희 독재 정권이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만이었느냐. 문제를 더 깊이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교원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자료들을 더 봐서 이게 어떤 미국의 정책이 아니었나, 정책적인 것이 아니었나까지도 이제 찾아봐야 되지 않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그 미국 자료를 접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문제 제기는 했어요. 그래서 서정민 선생의 그 비극 이런 것이 아주 그러니까 강사 문제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정민 선생인데 그게 그 비극이 이제 어디서부터 왔나를 이제 쭉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서정민 선생 같은 경우에 고법에서 이제 당시 경우에 조선대만 맡겼어요. 조선대만 이 문제를 맡겨가지고 저희 경우에는 이제 조선대에다가 맡겨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조선대하고 같이 대책위를 꾸려서는 안 된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는 안 된다. 비판하면서 이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당했었는데요. 일단 조선대학의 교육부도 조선대학에 맡겼고 노조도 조선대학에 맡겼고 결국 이제 그러면서 조선대학에서 나온 보고서를 가지고 경찰도 지도교수를 무혐의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재판을, 그러니까 가족들이 민사재판으로 갔어요. 민사재판으로 가서 소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유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교수 이름을 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한 해서 이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갔는데, 지법도, 광주 지법도 조선대학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자료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조선대학 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각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절 문제나 대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는 됐는데, 개인이 유소에 있는 대로 유소에 있는 대로 얘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낙마를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 대필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도 사실은 원래의 지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진상이 조사가 돼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것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결국 올해 일어난 강사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생한테 인분을 매기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번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논문 대필을 여전히 하고 있는 강사들, 대학원생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서정민 선생님은 당신 목숨을 바쳤지만 어떻게 개인이 다 목숨을 바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숨 바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강사들이 대학 안에서 지금 현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 문제는 반드시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도 꼭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도 서정민 선생님 일은 지금 고법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제대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거의 말씀 다 하셨어요. 네, 한 마디씩만 네, 더 하죠. 네. 저는 이제 서정민 박사 돌아가신 다음에 6년째 광주가 수의를 하거든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광주 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옷을 잘 입어요. 이렇게 레이스 달린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었는가, 광주에서 만드는가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을 아침에 새벽시장 가서 동당마서 떠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청계천을 만드는 거죠. 근데 청계천에서는 그러면 그거 누가 디자인하느냐, 디자인 안 한다는 거예요. 청계천에서는. 중국 경우에 어떤 회사가, 의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경영이 안 좋으니까, 대량 생산했었는데 안 좋으니까 지금은 소비자가 디자인을 해올 경우 그것만 생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우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그 회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럼 광주에 옷을 잘 입는데 옷은 광주 생산하지 않고 청계천 생산하는데 청계천 디자인이 없다. 근데 광주에 가게 되면은 대인 문화 거리 보면은 매일 길 막고 생선하거든요. 그다음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아시아 문화센터에서, 광주는 문화의 도시인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문화가 디자인돼서 그 옷으로 갈 경우에 광주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출발점이 제도적으로는 그런 주장, 그런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나 교육의 자유, 이런 거 안 되니까 핵심은 강사의 교훈이에요.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시장 내적으로 보면은 서정민 박사 문제에 대해서 다들 그 사람은 박철웅파다. 박철웅 총장은 30년 전 사람인데 서정민 박사는 그때 아마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매도하는데, 그렇게 매도하고 다 서로 시시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내부 문제를 볼 경우에 이 광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어제는 서울광장이었는데 대구 학생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일자리가 없다는 대구에. 대구는 그 GK 정권이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돈을 많이 쏟아 부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정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한테 얘기했죠. 태규 형은 역사적 전통도 있고 뭐 안경이니 무슨 뭐 직물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뭐 서울이나 중국 쪽으로 할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장애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죠. 이러면서 학부생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사례 있듯이 이 현재 나와 있는 이 강사법 경우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고 40년 만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좀 수렁에서 벗어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한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꼭 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